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이 훈풍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모두 좋은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의 최민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소식으로 금통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3회 연속 동결 기조를 보였는데 이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세요. 네,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기준금리인 3.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동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한 경기 상황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굳이 금리를 더 올려서 경기와 금융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이 지금 물가를 잡기보다는 경기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한 거를 0.2%포인트 하락한 1.4%로 낮췄습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것은 세계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무역 적자가 부진하고 또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다라는 이유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무역 수지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달까지 포함하면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뚜렷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도 올해 소비자 물가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6%에서 3.5%로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금 가격도 오르는 만큼 지금 팔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면서요. 네, 금을 팔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좀 우세
제시한 상황인데요. 정규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이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가 하반기 중 약세 흐름을 보인다면 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하반기 금 가격 밴드는 온스당 1,950달러에서 2,150달러 수준을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전날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1kg의 금 현물 마감 가격은 1g당 83,82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1% 정도 오른 수준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또 특히나 신흥국의 중앙은행은 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는 228만 톤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20년 통계 발표 시작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자산 동결로 인해서 친러 성향을 가진 러시아와 경제적 교류가 있는 신흥국들이 금 보유 유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전쟁 이후 중국의 미국채 보유잔의 감소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고 위안화 결제액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국 달러와의 패권 전쟁 차원에서 금 잔액을 더욱 늘릴 전망이 큰 상황이어서 이 또한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금 가격의 추이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크리에이터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대 보증 상품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 정말 주변에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소식 유튜버들이 들으면 반가울 만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우수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우대 보증 상품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우대 보증은 국세청에 관련 업종을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 우대 보증 상품을 통해 크리에이터의 역량과 제작 콘텐츠 전반에 걸친 기술 평가를 통해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단은 유튜버 모두가 지원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네, 기술보증기금은 크리에이터 사업자의 창업 주기에 따라서 최대 0.4%포인트의 보증료 감면, 보증 비율을 85%에서 최대 95%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 시청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 콘텐츠 사업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우대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확대와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은 부가 사업화 잠재력이 높은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또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크리에이터 벤처 평가 모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부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우대 보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도국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주요 공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이 디폴트 시한을 7일 앞두고 여전히 협상이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미증시가 짓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5월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점도 이 불확실성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영향은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CJCGV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 최대 극장체인 CGV 베트남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CGV 베트남은 83개의 극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5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CGV 베트남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은 5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6% 증가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93억 원으로 4.2배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011년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한 거고요. 코로나19 이전인
전년인 2019년 1분기보다도 21억 원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 CJ CGV의 해외 법인 중에서 1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곳은 베트남과 튀르키예 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삼양식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처음으로 1조 클럽 가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가 기존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소스 제품의 형태로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 삼양식품의 소스 조미 소재 사업부문 매출액은 올해 1분기 83억 9천만 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6.3%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소스 조미 소재 사업부문 매출 비중은 B2C가 91.3%, B2B가 8.7% 수준으로 B2C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향후에 이 B2B 시장에서의 성장 여력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닭 브랜드 성장세에 힘을 받아서 삼양식품은 올해 매출 1조 클럽에 무난히 입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총 전력 사용량의 50%까지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과 828억 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액의 4.17%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이번에 수주한 제품은 380kV급 태양광 발전용 변압기와 리액터 등 18대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2025년 10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반도체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던 가운데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25%가량 폭등을 했는데요. 그 영향에 지금 삼성전자가 장중에 실만전자를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제가 챗 GPT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봄이 올 시기와 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챗 GPT 이런 답을 줬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봄이 오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산업의 성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고요. 성장하는 수요와 기술 혁신, 투자와 연구 개발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답을 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반도체에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산업의 쌀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IT 관련된 부품에는 대부분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이 이제 IT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산업 전반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은 엔비디아발로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작용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표님 반도체가 혹한기였잖아요. 네네. 그런 가운데서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뭔가요? 네, 뭐 지금 나오는 걸로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박했었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전분기 대비는 분명히 분기 단위로는 이제 크게 증가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년 단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감소를 했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는 19%, 뭐 71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분기 단위로 보면 19% 증가한 건 맞지만 작년 대비로 하면 13%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분기 대비 24% 증가를 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20%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졌던 거지 절대적인 수치는 좋아진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좋아졌었던 내용은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항목을 좀 뜯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계속 이런 반도체주에 이제 훈풍을 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챗GPT로 이제 불리는 생성형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I에 관련된 매출,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부분이 증가를 했다라는 게 향후에도 관련된 매출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부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부분이 이제 매출이 4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18%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게임 관련된 부분은 물론 이제 전분기 대비로는 22%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대비로는 40% 가깝게 감소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런 PC나 노트북 계열의 이런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현재 실적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향후에 기대감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의 강세를 이었었던 주요 원인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기업이지만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시장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력 덕분일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4개월 만에 장중에 7만 전자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승력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지금 10만 전자 돌파한 상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도체주가 좀 상승을 낼 일이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최근 들어서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강한 그런 흐름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 AI의 열풍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AI 관련된 기대감이 아마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명한 이제 IT 관련된 이제 셀럽들이 나와서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분야가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붐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산업적인 구조가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 사항이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빅테크인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AI 시스템에 들어가는 주요한 이제 부품 GPU를 생산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고점 수준까지 지금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국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도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고대 역대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3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SK 하이닉스만 뭐 양산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올 연말 정도 되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3 이제 메모리를 양산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신형 인텔이나 AMD의 신형 CPU가 DDR5를 지원하는 신형 CPU의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이제 고성능 그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키우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강세로 이끈 주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 폭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재고가 여전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재고가 어떻게 이제 줄어드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하시는 것.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이제 반도체 재고량이 좀 줄어들고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주가 움직임이라는 게 한번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성형 법칙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AI 신드롬 속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반도체 재고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2분기 실적도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C랩은 상한가를 지금 직행한 이후에 지금도 상한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코난 테크놀로지와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살짝 반납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상승 가능성이 앞으로 더 있을지 뭐 투자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좀 제시해 주세요. 네, 뭐 AI 관련 쪽은 뭐 올해 뭐 1분기에 가장 이제 핫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AI 관련된 업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월달 고점 이후에 대부분 종목들이 뭐 30-40% 정도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봐도 이 정도 조정이면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이제 단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기대감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AI 관련된 산업군은 계속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주변에서도 AI를 많이 좀 모르긴 하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쉽게 해서 뭐 유튜브에서 본인이 계속 관심사를 했었던 사항들을 골라서 보여주는 것도 AI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 관련된 산업군이 아직은 이제 초기 관계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뭐 원천 기술에 준하는 그런 기술력 아니면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서 이런 기술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아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C랩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테마는 약간 다르게 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 관련된 그런 이제 쪽으로 이제 AI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특히 이제 의료 관련 쪽에 AI 쪽으로 조금 더 아직까지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루닛이나 뷰노, JLK 같이 이제 의료용 관련 쪽은 아마 다른 분야보다 AI가 접근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니까요.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조정 시에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AI가 생각보다는 우리 실생활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고요. 의료 AI에 관심을 가져보라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가스전에 연간 1,200톤의 이산화탄소 포집을 저장하는 사업 예비 타당 조사를 다음 달에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해가스전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유일의 화석연료 시추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정부 주도의 처음으로 대규모 CCS 실증 사업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이제 CCS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좀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뭐 쉽게 풀었으면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포집을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저장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슷한 뭐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CCU도 있고요, CCUS 뭐 이게 다 뭐 유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산자부에서 이제 동해 가스전 뭐 지금 보시면 지금 과거에 지금 가스전을 울산 앞바다에서 이제 가스를 이제 채취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다 가스를 채취하고 현재는 이제 빈 공간으로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빈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계획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얘기는 뭐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8월달에 동해가스전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40만 톤 연간 40만 톤
톤 규모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그거보다 3배 정도 큰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타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연도는 2025년부터 2030년도까지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관련된 사업비가 한 2조 4천억이 조금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증 예타가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CCS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채운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클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저장하는데 상당히 저장 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가스전을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기존의 CCS 처리 비용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동해 가스전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공간을 좀 활용해서 CCS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프라 구축도 지금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주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클라우드 에어 같은 경우는 상승력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2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의 흐름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린케미칼은 오르긴 하지만 그렇게 폭이 크지 않고 또 TKG 휴캠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런 상황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CCS 관련된 기업군들이 그렇게 국내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은 아직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이제 KBG 이제 코트를 같은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배출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배출권 문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좀 밀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건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도 주가의 탄력성은 좀 더 적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장기적인 이슈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사업 지금 성과가 나오는 곳을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 저희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는 이제 AI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플리토라는 회사입니다.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번역 플랫폼, 그다음에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번역 관련돼서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물을 올리면 여러 이제 사람들이 그 번역에 참여를 해서 이제 검수하는 그 이제 단계를 거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언어뿐만 아니라 한 20여 개 소수 언어에 대해서도 번역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언어 번역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가 확대가 될수록 이제 번역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국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 영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돼 있는 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해외에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도 국내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번역 관련된 데이터 회사와 같이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이제 언어를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 데이터가 많이 있는 회사가 중요하고요. 그 관점에서 플리토가 국내에서 최대 언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자체도 그 AI 관련주들과 이제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올른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조금 조정 눌림목이 있을 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한 31,000원대 그 이하에서 아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은 25,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AI 관련주 중에서 플리토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투자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통위에서는 3번 연속 금리 동결 기조를 시사를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한미 금리 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타격이 나타날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평론가님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창용 총재의 기자 간담회 주요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 발언 들어보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한은 총재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동결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사실은 이런 긴축의 어떤 기조는 유지를 할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수준에서 아마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벌써 하나는 2월, 4월 이번까지 합쳐서 3차례 연속 동결을 했죠. 이게 이제 21년 8월부터 사실은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돼 있는데 17개월 동안 이어진 어떤 금리 인상 기조가 이번 어떤 시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갖다가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는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는 거죠. 그렇죠. 다행히 물가는 우리나라가 14개월 만에 지난달 그 4월 달에 한 3.7%로 일단 3%를 갖다가 일단 찍었죠. 그다음에 5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한 3.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지만은 이제 하늘이 동결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경기 둔화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네요. 예. 네.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했고요. 올 1분기 실질 성장률 같은 한 0.3% 정도가 됐는데 하나는 원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1.6%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1.4%로 이걸 다시 하향 낮춘 거거든요. 조정을 했네요. 하향 조정을 네.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경기 둔화 흐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그 경기 둔화도 경기 둔화지만 무역 수지 자체가 14개월 연속 4월 달까지 그다음에 5월 달 들어서도 여전히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15개월 연속 적자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상황이 있겠죠. 그렇죠. 가계부채가 한 2천조 원을 돌파를 한 사이고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3천조. 거기에 자영업자 대출을 다시 1,000조를 합치면 거의 한 4천조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올려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죠. 사실 또 기업들 사정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네. 좋은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특히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F 대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 안정성을 갖다가 해칠 우려도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 때문에 이 한은은 비교적 그래도 그 물가가 3.7%니까 목표 물가는 2%가 목표 물가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동결적으로 많이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사실 평론가님 문제가 저희가 네. 우리나라만 볼 수가 없잖아요. 미국과 지금 금리 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역대급인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외국인 자본이 이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네. 원화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하잖아요. 네네네. 일단 1.75%포인트까지 금리가 벌어졌으니까 이거는 역대 최고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사실은 환율이 튀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물론 이제 네. 환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은 이게 만약에 진짜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이 목격이 됐다라고 한다면 1,400원대를 돌파를 해서 1,500원대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런 점에서 일단 안심을 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이 6월 그 FOMC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건데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미국의 연준 역시 금리를 갖다 동결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다. 이런 점도 사실은 한은이 금리 동결을 선택한 비교적 이제 안심하면서 금리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동결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어떤 환율의 변동성까지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기조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상 가령 어떤 미국에서 가령 지금 부채 협상이 잘못돼가지고 디폴트 상태가 안 되거나 이런 어떤 급변하는 사태가 없는 이상 사실 환율의 변동성이 그 환율 상승이 1,400원을 돌파하고 1,500원을 돌파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한은도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금리 동결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환율이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금리 동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또 미국 상황 살펴보면 어제 저녁엔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측의 입장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네네네. 있는데요. 네네.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이런 발언들이 나온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5월 FOMC 회의에 의사록이 발표가 된 거죠. 그 발표로 그 의사록을 갖다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완전히 두 파로 좀 갈라져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썸과 세브럴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썸과 세브럴, 네. 썸은 좀 약간이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위원들 중에서 약간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좀 다르게 나왔네요. 아직도 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아직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5.5%, 5.6%니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이제 썸에 속한 위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인 거고요. 세브럴. 제가 생각하기에는 썸보다는 뉘앙스적으로 좀 약간 그 인원이 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경기 둔화 흐름이 여전히 좀 가시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역은행 위기로 인해 가지고 신용 위축이 이제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일부에서는 실제로 연준이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위축이 되게 되면은 고용은 일단 둔화가 되겠죠. 물가도 이제 하락 압박을 받겠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한 효과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어떤 그런 그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의 어떤 그 어느 쪽이 더 많으냐를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썸은 적고 세브럴이 약간 좀 많은 편이니까 비둘기파들의 어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의사록은 이렇게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일단 의사록을 통해서는 비둘기파의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네네.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근데 연준 의장의 신뢰도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네. 역대 의장 중에서는 신뢰도가 가장 낮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매파에서는 2차례나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네네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 6월 FOMC는 어떻게 전망해 보실까요? 일단 뭐 파월 의장의 말을 갖다가 유심히 들어올 필요가 있겠죠.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뭐 일단 취임 초기에는 50 몇 %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고공을 행진을 했지만 지금 그 당시보다 20%포인트가 떨어져서 한 36%포인트 그러네요.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전망은 완전히 틀렸죠.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지나가는 바람 같을 거다,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은 그 반대로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스티키하게 지금 1년 이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네. 끈적끈적하게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보는 그 파월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단지 이제 이런 점을 갖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19일 날 워싱턴에서 제롬 파월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의 어떤 대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주목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자기 자랑을 했어요. 일단 지역은행 위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했다. 연준과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FDIC가 잘 대처를 해서 금융 안정성을 이뤘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금융 안정성은 이렇지만 사실은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하고 있다. 왜 그러면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 대출을 꺼릴 거 아니겠어요? 몸조심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그 신용 경색 효과가 발생하고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금리 인상한 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가 둔화 압력, 그 다음에 고용을 갖다가 약간 억제하는 그 어떤 기제로 작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고 과거에는 지난 몇 달간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네.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제 단서는 물론 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경로는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금리 동결을 갖다가 섣불리 예단하지는 말아라. 다만 그 지금까지는 굉장한 어떤 금리 인상이 필요했지만은 그런 어떤 필요성 자체는 점점 줄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파월 의장도 역시 사실은 지난 몇 달간의 어떤 매파적 그 어떤 강경 기조에서 약간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좀 기조가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갖다가 그 사람의 발언, 두 사람의 대담에서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뭐 파월 의장의 갈대 같은 발언들이 신뢰도를 좀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에서는 금리만이 이슈는 아니잖아요. 네네. 부채 한도 협상이 여전히 3차까지도 협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2011년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네. 그때 시장에서도 약간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런 게 되풀이가 되게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채 협상으로 인한 어떤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미국 시장 자체가 그랬죠. 그래도 뭐 장중에는 좀 급락 양상을 보이다가 애프터마켓에는 또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하는데 이런 어떤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2011년 8월이었죠. 당시 이제 미국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지금과 거의 비슷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 공화당이 하원을 완전히 장악을 했었고요. 민주당이 이제 오바마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지금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당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디폴트가 되기 전에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무원의 거의 절반 정도를 갖다 일시에 해고를 해버렸어요. 일단 이제 충격요법을 준 거죠. 그런 어떤 여파 때문에 스탠다드 푸어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갖다가 한 단계 강등을 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주가 같은 경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5%에서 6%, 전체적으로 놓고 한 20% 정도 급락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하고 그때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초저금리 시대였고 양적 완화의 시대였잖아요. 네. 지금은 양적 긴축 고금리 시대입니다. 만약에 지금 디폴트 상태가 실제로 양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짜로 디폴트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충격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강하다는 것 갖다가 양당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공화당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갖다가 파고로 몰고 경제에 굉장히 강한 충격을 준다. 디폴트를 유발해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그 비난은 완전히 공화당으로 쏠릴 거란 얘기죠.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지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지만은 양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뭐 합의가 많이 끌어지긴 했지만 결국엔 합의가 도출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디폴트라고 지금 알려진 시한이 6월 1일이니까 네네.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봐야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은 엑스데이트가 6월 1일이죠. 그렇지만은 그 전에 그 양당이 합의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가 완전히 그 디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합의를 일단 해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당은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다. 최소한 올해 그러니까 24년 회계연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내놓을 거라고 보게 되면은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담고 싶었는데 올랐대거나 뭐 이런해서 그 못 담았던 주식들 조정 기회에 실제로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수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OECD 경기 순환 지수, 그러니까 네. 선행 지수죠. 선행 지수 자체가 마침내 방향을 약간 틀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경제의 겨울이 혹한이 가고 서서히 봄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이제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1, 2분기 정도에는 경기가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경기가 호전되면은 경기가 호전되기 한 2분기 정도 되는 반도체 주식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좋은 주식들, 가령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변동성이 커져 조정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포트에 담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저희는 또 해봐야 하잖아요. 네네. 뭐 선행 지표가 돌아선 점도 우호적인 상황이긴 한데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평론가님 저희는 또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는 해봐야 할 거는 같아요. 네네네. 뭐 디폴트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지만 네.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양당이 합의를 못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JP 모건한테 그 확률을 한 25%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피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일단 유지는 했지만 부정적 관찰 대상국으로 올렸어요. 그 얘기는 뭐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씩 그 확률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역시 엑스데이트가 가까우면서 합의가 안 되면 그 확률 자체는 올라가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의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4분의 1 확률이라는 게 우리가 그거 맞추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직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제일 큰 타격을 받는 섹터들, 가령 뭐 금융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영향을 받겠죠. 만약에 디폴트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미국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증시에 뭐 요즘에는 계속해서 커플링 되진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느 정도나 저희 증시는 영향을 받게 될까요? 디폴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일부에서는 뭐 그 미 달러가 슈트 조각이 된다고 해도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미 가치가 달러를 높아지는 그렇죠. 건가요? 달러를 네. 구하려고 각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좀 거칠게 표현하면 혈안이 될 테니까 오히려 달러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달러 구하기에 각국이 특히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보다도 더 큰 피해들이 사실은 신흥국이라든지 우리 같은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자본 유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디폴트 상태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의 그 미국의 금융기관들 달러로 바꿔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들이 일시에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상정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뭐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네. 물론 그거는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확률 자체는 굉장히 낮은 거고요. 우리들이 가능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망의 물질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또 사실은 팩트에 저는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은 디폴트와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짚어보셨으니까 평론가님의 의견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